현 대법원장 내에 무죄를 쓸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못하는 거죠. 재판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지난 2019년 구속 17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 동안 120여 차례나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왔을까? 사법농단 재판은 애초에 이제 법원의 상층부에서 발생한 일을 법원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사건이 공정하지 않게 보일 위험이 이제 있는 거죠. 이혜리 기자는 사법농단 재판이 일반인의 형사재판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참 특이한 재판이다. 정말 형사소송의 A부터 Z까지 모든 그 원칙과 그 규정들을 다 끌고 나와서 이제 공방하는 것이 재판 초기부터 제일 많은 시간이 할애된 건 검증 공방이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출력 과정에서 조작됐을 수 있다며 원본 파일과 출력물 대조 작업을 주장했습니다. 그 문건을 일일이 법정에서 대조를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여긴 왜 형광펜이 칠해져 있느냐, 뭐 아니면 왜 폰트가 두 개가 다르냐. 근데 그런 게 과연 이 검증의 취지에 좀 부합하는 건지 보면서 저는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절차상의 충분한 보장이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모든 피고인들에게 다 그렇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는데 유독 이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들이다 보니 더더욱 특혜를 받고 있고 또 특혜를 요구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법농단 의혹을 입증하는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임종원 차장의 USB에서 나왔습니다.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무상 기밀 누설 등 30개가 넘는 혐의로 기소된 임종원 전 차장. 첫 재판에서 임종원 전 차장은 공소장 내용이 검찰발 미세먼지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USB 관련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다른 공간에서 압수가 이루어졌다는 것. USB가 발견된 곳은 임 전 차장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의 가방 안이었습니다. 자신의 USB에 담겨 있었던 문건들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임 전 차장.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판단하자 이번에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재판을 중단시켰고 항고, 재항고까지 신청해 공판은 8개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판을 끄는 게 목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 현 대법원장 재임 기간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를 원하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법원장이 재임하는 동안에 무죄를 쓸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법원장과 새로운 대법원장이 인선한 대법관들이 모여있는 그 대법원으로부터 30을 받고 싶어 할 테니까 최대한 1심과 2심은 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는 사이 임종원 전 차장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서 주 3, 4회의 집중 심리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주 2회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이 피고인의 모든 말을 들어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정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목적인데, 그러니까 이 사법농단 재판에서 과연 그런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 좀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의 경우에는 재판 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그 사법농단 사태가 잊혀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이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들을 아주 엄중하게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약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는 14명. 그중에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판 개입 행위가 실제 있었고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줄줄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무죄 행렬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일선 재판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 이규진, 사법행정의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이민걸.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공모도 인정했습니다. 아직 1심 진행 중인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관계가 이제 위법한 지시고 그게 직권 남용이 됐다는 점을 좀 한번 확인해 준 측면이 있고요. 단독 범행이 아니고 법원 대법원장부터 시작하는 사법행정권 라인에서 이루어진 범죄다. 이제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시민들이 이제야 좀 뭔가 변화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판사도 신이 아니다. 판사도 잘못을 하면 처벌받는다.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 심판도 시작됐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 국회의 늦장 대응으로 사법농단 의혹 법관 중 한 명만 탄핵했다는 아쉬움도 크지만 법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겁니다. 탄핵소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세월호 7시간 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를 했던 기자 중에 한 명을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게 하고 무리한 기소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 판결이 정권에 타격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판결 내용에 손을 댄 거죠. 그리고 임성근 판사가 한 일은 결국은 박근혜 전 청와대 쪽의 요구를 받아 안아서 그 판결문을 사전에 유출받고 자기가 스스로 첨삭을 하고 법정에 들어가서 당사자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증거도 한 번도 보지 않아 놓고도 그래서 판결 내용을 아예 바꿔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거를 국회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헌법에 보장된 절차를 통해서 공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것은 재발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선 야, 이렇게까지 언론에 의해서 다 드러나고 이렇게 수많은 판사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과 국민들이 지탄을 하는데도 아무 처벌을 안 받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후에는 더 큰 잘못을 오히려 저지를 수 있는 큰 용기를 줘버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뭐 가다 죽는 거죠. 울면서 넘어가야 되는 걸까요?